2026년 1월 코스피가 5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5조 원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하루에 신규 주식 계좌는 3만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객장에는 70대 어르신들이 번호표를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수 추종 상품보다 변동성이 큰 테마형 ETF를 고집하는 투자자들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장호는 29조 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나요? 평소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주식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지표들이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다라는 신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직전 조셉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죠. 어느 날 그는 구두를 닦으러 갔다가 구두 닦기 소년에게서 주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종목 사세요. 오를 거예요. 케네디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주식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이건 끝물이라는 것을. 그는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몇 달 뒤 역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증권사 객장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 1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지점은 2시간을 넘기기도 합니다. 병원 대기실이 아닙니다. 증권사입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다른 걸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3300선까지 올랐고 증권가에서는 5000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코스피는 2300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30%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코스피는 정말로 5000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10월에 4000선을 넘은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상승률은 76%를 기록했는데 이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입니다.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잠깐 이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코스피 ETF를 1억 원어치 샀다면은 12월 31일에는 1억 7,600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1년 동안 은행 예금에 넣어둬서 300만 원 받는 것과 7,600만 원을 버는 것의 차이. 사람들이 은행을 버리고 증권사로 달려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른 걸까요?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4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천조 원이 얼마냐면 대한민국 1년 GDP의 약 2배입니다. 주가수익 비율, PER이라고 부르는 지표는 11배에서 17배로 올랐고 주가순자산 비율, PBR은 0.88배에서 1.59배로 뛰었습니다. PBR 0.88배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기업이 가진 순자산보다 주가가 더 낮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청산해서 자산을 나누어 가지면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북한 리스크라는 지정학적 불안이 있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 때문에 소액주주가 무시당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도 미국에 있으면은 PER 20배를 받는데 한국에 있으면은 10배밖에 못 받는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PBR이 1.59배까지 올랐다는 거는 그 저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싸게 살 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을 이끈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주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은 그 변화가 명확합니다. 1년 6개월 만에 174개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조 1천억 원, 자사주 소각 규모는 21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금 배당도 5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넘게 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다음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면은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크기의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누던 걸 6조각으로 나누면은 한 조각이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법으로 명시된 건데 쉽게 말해 경영진이 이제 주주 이익을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 반도체 열풍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섹터는 2025년에만 127% 넘게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4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기업 실적도 좋고 정책도 바뀌고 글로벌 트렌드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있던 돈이 증권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요구 불예금은 1월 한 달 동안 674조 원에서 646조 원으로 무려 27조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정기예금도 939조 원에서 933조 원으로 6조 원 감소했습니다. 27조 원이 얼마냐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4천조 원의 약 0.7%입니다.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한 달 동안 이동한 금액입니다. 이 속도가 1년간 이어진다면 300조 원이 넘는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 투자자의 탁금은 96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50조 원 수준이었으니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CMA 잔액까지 합치면은 증시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약 200조 원에 달합니다. 200조 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은 폭락이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인 셈이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연 3%대 정기예금, 4%대 적금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댓글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은행이 도둑이다.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안 올린다고. 이자 장사만 한다. 2025년 대한민국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들이 가장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예금자들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 예금 금리로는 돈의 가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싼 퍼센트짜리 예금에 넣어놔도 물가가 3.5% 오르면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셈이죠. 1,000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해서 30만 원 이자를 받았는데 그 1,0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식을 사자. 최소한 물가는 이겨야 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증시로 들어오는 이 거대한 돈, 과연 희망을 줬는 투자일까요? 아니면 가난을 피하기 위한 도피일까요? 투자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도피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혹은 따라서 시작한 투자는 파멸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 중 하나가 비투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뜻이죠. 신용융자 장호가 2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코스피가 3,300까지 올랐을 때 신용융자 장호는 2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4조 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코스피의 폭락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를 당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비율이 깨지면은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팝니다. 이게 반대 매매입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정한 시점에 강제로 팔리는 겁니다. 보통 그 시점은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지금 신용융자 29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에 묶인 돈이 1,774만 주 분량이고 SK하이닉스가 269만 주 분량입니다.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들의 비투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반도체 주가가 10%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그 매물이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더 떨어진 주가가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아직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성냥 하나면 터질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전 1470원을 뚫더니 현재는 1425원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에요, 1470원보단 내렸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1400원이 넘는 비정상적인 고환율 상태입니다. 지금 1430원대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기 수준의 숫자입니다. 미국 국채를 사면 안전하게 이자를 챙기는데 굳이 환율 변동성 위험까지 감수하며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의 약간의 하락은 안정이 아니라 폭풍 전의 숨 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외국인들 눈에 한국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미중 갈등의 핵심 품목인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설거지 장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똑똑한 돈이 다 빠져나간 뒤에 개인들만 남아서 뒷정리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만 남은 거죠.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관론자들의 호들갑일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두 가지 생각 중 하나가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에이, 또 폭락론이야. 맨날 떨어진다 하더니 계속 올랐잖아. 맞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폭락론이 있었고 2022년 금리 인상 때도 폭락론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비투20 구조에 환율 1,400원대이면 심각하잖아. 이것도 맞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은 분명히 과거 위기 직전과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르고 경제학자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없이 올인한 사람은 항상 후회한다는 겁니다. 지금 빚을 내서 주식에 올인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를 먹으려다 원금 50%를 날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융자를 쓰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담보 비율을 확인하세요. 140%가 아니라 200% 이상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담보 비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산 비율 140%는 증권사가 정해놓은 절대선입니다. 이 선을 밑으로 내려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이 비율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반면 담보 비율은 지금 내 계좌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140%, 160%, 200%이 숫자는 모두 가능하고 그중 어디에 서 있을지는 내가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린 돈이 1,000만 원일 때 주식 가치가 1,400만 원이면은 담보 비율 140%입니다. 이 상태는 이미 청산선 바로 위입니다. 주가가 조금만 더 빠져도 바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주식 가치가 2,000만 원이면은 담보 비율은 200%입니다. 이건 청산선에서 꽤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가가 10%, 20% 빠져도 아직 증권사가 손댈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 비율을 200% 이상 유지하라라는 말은 청산 비율 140%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벌려두라는 의미입니다. 140%에 붙어 있으면은 시장이 한 번만 흔들려도 끝입니다. 200%에 있으면 흔들림이 와도 대응할 시간과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다. 신용융자를 쓴 순간부터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강제 청산을 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인 140%가 아니라 200% 이상을 안전 구간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스피 5천이 6천이 되든 3천이 되든 시장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산이 한번 크게 무너지면은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립니다. 반대로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짚어보겠습니다. KB증권은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을 441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키움증권은 409조 원을 예상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441조 원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 2020년 코로나 직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약 1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4년 만에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좋습니다. AI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고 SK하이닉스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준은 역대급입니다. HBM이 뭐냐면은 AI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HBM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입니다. 독점에 가까운 위치인 거죠. 엔비디아가 AI 칩을 팔 때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이 같이 팔립니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밸류업 정책도 계속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고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의 주주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잘 안 나눠줬습니다. 배당도 적고 자사주 매입도 소극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경영진이 주주를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DNA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좋은 예시입니다. 일본도 오랫동안 저평가 시장이었는데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 밸류업 진짜 체질 개선 맞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조치입니까? 일본이 니케이 지수 최고점을 뚫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정부, 기업, 투자자가 끊임없이 싸우고 타협하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겨우 1, 2년 차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혹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짜낸 일회성 이벤트는 아닐까요? 대주주 중심의 거미줄 같은 순환 출자 구조, 쪼개기 상장 같은 고질병들이 법 몇 개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만약 이 정책이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슬그머니 사라질 한철 장사라면 지금 밸류업만 믿고 들어온 돈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격입니다. 밸류업 역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10대 증권사 CEO 중 44%가 2026년 내 코스피 5,000선 안착을 전망했고 일부는 5,650선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지금은 아직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해준다면은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아니면 이번엔 다를까요? 1929년 대공황 직전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때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2026년 지금 증권사 객장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패턴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업 실적 없이 유동성만으로 올랐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주가가 오른 거지 기업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고 그 이익이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았고 소액주주는 무시당했습니다. 지금은 밸류업 정책으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법이 바뀌면은 시장도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고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금 중에서 1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은 얼마나 되시나요? 만약 그 비율이 30%가 넘는다면 위험합니다. 50%가 넘는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100%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전세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이런 돈으로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빚 없이 투자하고 있는 분,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 5년, 10년 묻어둘 각오로 투자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코스피가 3,000이 되든 7,000이 되든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기다리면 됩니다. 올라가면 수익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신용융자 끌어서 투자하고 있는 분, 전세금 빼서 투자하고 있는 분, 다음 달 생활비가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분 이런 분들은 시장이 10%만 흔들려도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팔아야 하고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손해를 확정짓게 됩니다. 자, B2가 위험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설거지 당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구경만 하자니 나만 벼락거지 되는 것도 아닐까? 이 불안감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매일매일 싸우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매수도 무조건적인 관망도 정답이 아닙니다. 고수들은 이럴 때일수록 절대 원칙 하나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바로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내 자산의 30%에서 50%는 반드시 현금으로 남겨두는 것. 이 현금이 폭락장이 왔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고 상승장이 계속될 때는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권사로 달려가고 계신 분들, 은행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하려고 하시나요?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좋은 회사를 찾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다 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들어가서 똑같이 벌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버스가 절벽으로 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이것이 부의 도약인지 최후의 불꽃놀이인지는 몇 년 뒤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버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신호를 공유해 주세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구두 닦기 소년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평소 주식에 관심 없던 친구, 가족, 직장 동료가 갑자기 주식 계좌를 만들거나 어떤 종목 사야 해? 라고 묻기 시작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생생한 목격담들이 모이면 뉴스나 전문가의 분석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 시장이 꼭지인지 무릎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인간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